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끌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새 끌을 일이 하도 많습니다. 나는 끌어 꼽살이다. 제가 유행어로 좀 밀라고 합니다. 이 끓는 가슴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끌어. 괜찮습니까, 여러분? 안 웃으시죠? 뚜러로 들렸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뚜러로 들립니다. 함성 소리만 보면 한 네. 100만 명 모인 것 같아요. 100만 명, 네, 100만 10명이 모이셨네요.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8회 시작합니다. 나는 꼽살이다. 오늘 호미 8회. 일단 우리 띨띨이들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우띨씨. 예, 저 우띠 우석훈입니다. 마이크를 좀 똑바로 대고 말씀해주세요. 예, 우띠 우석훈입니다. 마이크 뭐 용민이랑 지금 나눠 쓰고 있는 중이라서요. 가난한 방송 국민TV. 그래서 오늘 오기 전까지 세월호 책 원고 마감하고 오려고 했었는데 에필로그가 아직 좀 남았어요. 책 쓰고 있어요? 세월호 관련돼서 지금 급하게 정리해서 어떤? 대응 방안이나 혹은 개선점 같은 거 정리했는데요. 하여간 거의 다 끝나갔으니까 저도 좀 쉬려고요. 예, 우석훈이었습니다. 쉬지 말고 이제 지방선거 끝났는데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냥 비겼다는 것 자체가 출발점에 비해서는 사실은 성과가 안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의외의 성과는 이제 교육감들 대거 당선되면서 한 가지 이상한 거는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을 찍으러 간 사람들이 단체장도 딴 사람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비어 있는 게 뭘까 좀 고심 중입니다. 하여간 굳이 이름만 보고 찍었던 사람이 단체장은 나 이 사람 싫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좀 반성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우띠리는 뭐 이렇게 뭐 선거 때마다 뭘 하나씩 꼭 맡곤 하잖아요. 이제 7월 재보선도 있는데 뭐 안 맡아요, 역할? 그런 거? 이제 둘째 태어날 거라서 집안에 청소를 좀 하는 걸 맡으려고 하는데요. 언제 태어나요? 10월에 태어나는데. 오, 그렇구나. 좀 치우고 살아야죠. 예. 자, 우리 선띠리. 예, 선뜰 선대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경제방송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이제 경제부총리, 또 경제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하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이 새 경제 라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게 딱히 지금 당장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다만 최경환 지명자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요. 그 대출 규제 이걸 푼다라는 건 저는 뭐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진배 없는 굉장히 위험한 방향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현오석 부총리가 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차가 가는가 했더니 똥차가 오는 것 아닌가, 이거 약간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요. 약간 걱정이 된다. 네. 이런 말로. 역시 우리 선띠리한테 뭐 얘기를 시키면 상당히 길대는 거,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래서 다 자르라고. 그래요. 용띠리. 예. 자르라는 거야. 예. 선띠리 얘기를. 이제 다음 달에 선거 있잖아요. 예. 나름 거물급 그 욕쟁이로서. 예. 어떻게 이번에 출마 뭐 이런. 네. 뭐 그거보다도 예. 제가 이번에 선거한 후보의 승률이 어떤지 따져봤습니다. 경기도지사 안 됐고, 경기교육감 됐고, 용인시장 안 됐고, 경기도의원 됐고, 용인시 의원 됐습니다. 5타석 3안타 정도 됐습니다. 이거 갖고 이 보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승률은 어떤지 제가 따져봤습니다.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투표소를 뚫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 안 됐죠? 서울교육감 안 됐죠? 종로구청장 안 됐죠? 서울시의원 딱 하나 됐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의원 둘 중 하나 됐어요.
따지고 보니까 5개 자리 중에 1.5개 당선됐습니다. 이런 분도 투표를 하는데 내가 투표해서 되지도 않는다 해가지고 안 가시는 분들 반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것보다는 예. 이제 7월 재보선에 거물급들이 출마를 하는데 네. 나름 거물급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거욕급인가? 아, 근데 요번에, 망언으로 말하자면은, 제가 감히 그분 앞에 명함을 내밀 수 없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문창극 후보, 예. 창극이 예, 문창극형이 나오셨어요, 이번에. 예. 문창극형이 나오셔가지고, 걔는 창극이라 그래도 돼. 예. 분은 제가 볼 때 확실한 국무총리감이에요. 누구요? 문창극이 그래요? 일본 가서 총리 후보가 이번에 만약에 낙마하면은 몇 번째로 안 되는 겁니까? 계속 안 되고 있죠, 지금. 후보 박근혜 정권에서 3번 되는 거죠. 3번 세 아웃되는 거죠. 번째. 맨 처음에 김용준, 그리고 얼마 전에 안대희, 이번에 또 문창극. 아유, 그래요. 예. 네. 빨리 좋은 분으로 이러다 결정이 나야 정몽원 될 총리가 텐데. 사람 못 구해서 끝까지 갈 것 같아. 그 느낌에. 예. 우리 저 낙곱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지방에서 오셨다면서 어느 부부가 오셨는데 아마 이제 편지 봉투에 선녀와 나무꾼이라고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저 낙곱살 후배들을 위해서 차라도 한 잔 마시라고 지방에서 오셨다는데 달러로 100불을 넣어서 주시고 가셨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뭐 보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드리거나 뭐 보시면서 뭐 시계 반지 같은 거 풀러서 던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랬었다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띨띨이들과 함께하는 저는 순학질 누나 여왕벌 누나 김미화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67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까지 300배 가까이 늘었고 수출은 60년 만에 16,000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IT 분야의 첨단 국가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숙제도 남겼습니다. 재벌 위주, 지역 불균형 성장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양극화를 불러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이 좀 격렬한 이유는 박정희 시대와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좀 다소 극단적인 정치적 경험하고요. 관용에 대한 어떤 학습과 교육이 상대적으로 허약하고요. 엊그제 전남 나주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남편이 갓난아기를 던져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이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서 끔찍한 사고로 이어진 건데요. 이런 홧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발적 범죄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꼭 개인의 문제로만 단정 지을 순 없다고 지적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느끼게 되는 좌절감이나 분노가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분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건강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막 그렇게 돼서 그런 거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자기 의지대로 뭔가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되게 그런 수치들인데 격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TV조선의 진단도 다르지 않은데 가난하다는 것, 네네. 자 이런 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부조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과거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가난은 나라님, 그러니까 임금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네. 이 말의 바탕에는 결국 가난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무능력이나 게으름 때문에 비롯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네. 이런 생각에서 비롯되는 빈민 구제 정책은 결국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면서 자기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수준의 초점이 모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현대로 접어들면서 결국 가난이라는 게 그런 개인적인 무능력이나 게으름이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사회적인 기회 불평등에서 온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꼽살이다 홍이 8회 오늘의 주제를 우리 선띠리가 잡았는데 선띠리가 잡은 티가 팍팍 나는 우리 선띠리 주제가 원래 주특기가 주제를 잡아가지고 이게 설명을 한다면서 더 어렵게 해놓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가 이 주제는 혼자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인지 게스트를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씩이나 모셔왔습니다. 일단 두 분 인사하시죠.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 낙곱살에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죠? 네. 그때 김종인 씨하고 함께 나오셔가지고 얘기도 못하시고 맞장구나 쳐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엄청 욕 먹었어요. 맞짱 때렸더니 맞짱구를 쳤어. 아, 그 어르신이 말을 중단을 안 하시잖아요. 네네. 예의가 바르신 분이라서 우리 의원님이 오늘 제대로 된 활약을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아니,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맞장구를 쳐줬기 때문에 김종인 씨가 지금 발탁이 안 되고 저렇게 밖에서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편이라. 독특한 해석이다. 확실히 국회의원 한 보람이 있어요. 갖다 붙이기를. 네, 지금 목소리 나오는 이분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줄여서 새사연 원장이시고요.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이십니다. 정태인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낙곱살 규칙은 뭐 두 분 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름보다는 띨로 통하니까 우리 홍종학 의원님은 홍띨, 정태인 원장님은 정띨 이렇게 부르는 거 괜찮으시죠? 네. 네. 오늘 낙곱살 주제는 어렵습니다. 21세기 자본론 그리고 불평등의 경제학. 아, 요거 책 제목이죠? 우리 정띨님. 네, 책 제목이죠. 네,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요게 한국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아마 번역이 9월 달쯤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쩌면 더 늦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번역이라면 우리 선띨이 영어 발음 좋은 선띨이 원래 불어거든요. 아 불어예요? 불어면은 저기 우리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사람 아유 무섭군. 우리 우띠리한테 처음 나왔을 때 저한테 번역해서 내자고 얘기가 왔었는데. 아 그 내지 600페이지 되는 걸 어떻게 번역해요? 그거는 죽어도 못한다고. 선띨은 지난번에 무지하게 두꺼운 책 번역했었잖아. 그거 뭐지 제목? 무지하게 두꺼운 책 번역은 안 했는데. 그 불평등의 대가는 그래. 해제를 제가 쓴 거고요. 그래? 한국판 해제. 번역한 건 얼마 전에 이제 아니 그 해제한 거면은 한글로 번역된 걸 해제한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영어 한 거야? 원문을 해제한 거예요? 자, 원문이라고 그게 내들었는데. 중요하나 뜻이 중요하지. 선띨이 이 책은 누가 쓴 건지부터 좀 얘기를 좀 해주면. 21세기 자본론. 네, 토마 피케티라는 프랑스 학자예요. 프랑스 경제학자인데 자기는 그 수학 갖고 장난하는 것만 하고 싶지 않았다. 자기는 브로델이라든가 이런 역사와 정치를 같이 논하는 그런 경제학을 하고 싶지 수학 퀴즈 문제 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MIT 교수가 된 건 굉장한 거잖아요. 프랑스 박사를 미국에서 22살에 데리고 갔으니까 근데 3년 만에 돌아왔죠. 25살부터는 프랑스에 있는 대학의 교수를 하면서 천재죠. 그럼 이 책의 내용은 뭐예요, 주로? 불평등에 관한 얘기인데 불평등. 제일 이제 획기적인 거는 가령 이 유럽에서 가장 불평등한 시대를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벨 에이포크라 우리 저 레미제라블의 시대 또는 뭡니까 이 왕자와 거지의 시대 이럴 때가 이제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했던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피케티의 장점은 200년의 역사를 통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부의 불평등에 관한 통계를 만들어냈는데 최근에 선진국 상황이 바로 그 레미제라블의 시대에 굉장히 방불하게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이제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방법론에 따라서 한국에는 그 200년 통계가 없으니까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대차대조표 통계를 한번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그 선진국들보다 더 나빠요. 이른바 베타값이라는 게 있는데 자산의 크기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수치인데 우리나라 7.5가 나와서 지금 세계 최고로 높습니다. 근데 이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뭐 분배 문제를 다룬 책은 딴 것도 있을 텐데 유독 지금 한국에서 이 책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한국에는 여기저기 한국에서만 끄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이렇게 우리 정태인 원장님께서 그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사려고 주문을 했더니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서요? 세계 절판. 세계 절판이에요? 네. 그래서 한동안 먹고 하다가 제가 받은 거는 한 뭐 2주 정도 됐나?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엄청 찍었나 봐요. 그래. 어디서 받으셨어요? 미국에서. 미국에. 네. 그 아직 저 번역본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게 지금 난리예요. 그럼 우리 저 홍딜님은 영어로 읽으실 줄 안 되는 걸 지금 자랑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미국에서 박사 받은 사람. 미국에서 박사 받으셨구나. 그래요. 불어는 못 읽겠죠. 불어는 못 아니 그러니까 미국 책을 받았는데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아직 못 읽었다. 못 읽으셨다 지금. 네. 읽었다 바로 덮으시는 건 아니고요. 네. 불어로 나온 건 작년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3월에 이제 번역이 나왔는데 미국 그 출판에서 소설 포함 1위를 했어요. 근데 이게 600페이지 되는 경제학 책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선풍적 인기를 얻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도 소개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 책의 특징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불평등해졌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백 년치의 여러 개 국가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개인이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걸 표준적인 계산을 한 거예요. 해 보니까 봐 지금이 제일 더러운 시대잖아라고 딱 보여준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우띠리 얘기 지금이 가장 더러운 시대잖아 그랬는데 우리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폭발하는 이유는 사실 경제 어렵거든. 근데 21세기 자본론이란 말이야. 거기다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관심을 끌까? 학자들만 관심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는 걸까?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 제가 어렸을 때와 네, 지금을 비교해 보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게 됐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풍요로워졌는데 제 어렸을 때보다 얘들은 더 희망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만 노력하면 뭔가 이렇게 나 사는 것도 좀 나아지고 사회적 존경도 받을 수 있고 이른바 사회적 이동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사회적 이동성이 지금 가로막혔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애들 그 교육 경쟁을 시키는데 그래 봐야 1% 안에 들어가서 좋은 대학교 나와서 또 괜찮은 걸 가는 건 거의 확률 제로 상황이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피케티에 따르면은 그는 재산이 굉장히 불평등해졌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럽의 옛날처럼 이제는 상속이 더 중요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말이 세습 자본주의란 말이거든요. 원래 자본주의라는 게 세습 자본주의라는 게 이 사람 주장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신화를 갖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 열심히 노력하면 능력에 따라서 더 잘 살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건데 있다. 실제로는 지금 상황이라는 건 아무리 노력해봐야 너는 띨띨이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라는 얘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실체는 바로 이런 통계로 증명된다.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이 모든 명제가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계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선풍적인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온갖 군데서 비판이 이제 나오고 있죠.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제가 경제학 교수 출신이라는 걸 조금 자랑하기 우리 위해서 홍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네. 제 책은 많이 읽었는데요. 이 버클리 대학의 에마뉴엘 사이즈 교수라고 있어요. 이 사이즈 교수와 이 피케티 교수가 대개 2000년대 초반서부터 이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년 전, 200년 전에 각국의 국세청 자료를 다 뒤집어서 그걸 가지고 소득 불균등 자료를 이제 발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이제 논문을 본 것은 대개 한 2003년도, 4년도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 국내에 이제 소개한 것이 저희가 이제 2007년, 2008년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 막 들어서면서 저희 진보 진영의 학자들이 그거를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자료가 나오니까 객관적으로 1%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 상위 1%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99%대 1%라고 하는 그 2008년도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 월가를 점령하라 이 운동할 때. 그게 사실은 그것이 이 피케티 교수하고 사이즈 교수가 그 논문을 낸 그것에 기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봐야 우리는 그냥 옛날 그 간신히 먹고 살 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부 1%가 다 가져가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학자들이 얘기했고 2008년도에 운동으로 됐고 사실은 요번에 이제 이 21세기 자본론은 그것을 총 정리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저는 아직 네. 안 읽어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예, 소설같이 재밌게 썼는데. 그거 우리 더 놀라운 건 피케티와 사이즈가 43살이에요 지금. 어휴. 우리나라 나이로 만으로 42살. 오, 너무 그러니까 놀라운 거. 아니 근데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직 한국에서는 이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폭발한 건 아니고요. 아직은 이거 같아요. 이제 피케티 책이라는 게 아까 이제 정태인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학술적인 책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미국에서 나오면서 아마존에서 뭐 하여튼 뭐 판매 1위가 되고 굉장히 이제 선풍적인 그런 이제 열기를 불러일으켰거든요. 사실은 또 우리가 미국 사회의 그런 어떤 지적 흐름 이런 것들에도 이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좀 이따 이제 자세하게 말씀들 나누시겠지만은 한국의 지금 사실 불평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걸 모든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데 이 책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서도 거기에 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지금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찌됐건 이 불평등 문제라는 게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결실을 나눠갖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 근데 이 피케티 교수가 그동안 각국의 불평등 문제를 이제 쭉 연구를 아까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200년 동안의 부의 불평등에 관해서 이제 쫙 조사를 하고 그것에 기인한 이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한 바가 없더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 불평등 문제라는 게 심각하지 않다는 건가? 우리 홍딜님 어떻게 보세요? 아주 질문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죠. 자료 자체가.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 힘센 국세청한테 되자마자 2012년서부터 이 자료를 내놔라. 소득 자료를 내놔라. 그래서 지금 100분위 자료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이게 이제 제가 이 피케티 교수하고 사이즈 교수 이거를 보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저기는 지금 100년치 옛날 데이터가 다 있는데 한국은 왜 못하느냐 내놔라 그랬더니 없답니다. 그래서 그럼 만들어내라. 그 무서운 국세청한테 제가 얼르고 달래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서 금년도에 이제 최초가 아니고 그때 나오기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이제 2007년서부터 2012년까지 100분위 자료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거꾸로 그것을 옛날로 이제 다 그러면 이제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뒤집어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힘이 드는 것인데 아무튼 그거를 좀 해야 되겠다. 뭐 말씀드린 김에 제 정치인은 자랑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는 근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요번에 이제 이 피케티 교수가 이게 얘기가 됐으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거를 시작했다고 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중에 우리 우띠리나 선띠리 말고 또 불평등 문제 연구하는 둘이 불평등 문제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나? 연구를 했니? 저는 제가 쓸 때는 이제 그 신빈곤 이론이라고 많이 썼어요. 신빈곤. 네, 일본에서 주로 썼던 건데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 그 양극화라는 용어는 사실은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고 보편적으로는 이제 신빈곤이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난했던 건데 성장이 되고 나서 다시 사회적 가난 문제가 생겼다. 혹은 뭐 격차 사회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 같은 맥락의 얘기들이고요. 저는 그걸 이제 청년들하고 연결시켜서 그 청년 경제라고 표현을 하거나 솔로 문제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결혼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니까 출산율 이런 게 전부 다 그 맨 밑에는 경제적 불평등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 문제를 네. 잠깐 더 얘기하면 우리가 선택. 내가 잘 사느냐를 결정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버느냐 소득 그러니까 흔히 경제에서 플로우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득은 많이 벌어도 재산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재산이 많아서 내가 놀면 소득이 제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 자료는 주로 소득 자료가 있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돼 있냐면 센서스 조사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설문이 가면 이제 이 표준 가구가 있는 표본이 있는데 가령 내 소득이 1년에 1,000만 원 이하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냐. 근데 마지막에 올라가면 1억 이상이면 전부 거기다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억이든 100억이든 전부 표시를 하게 되면 맨 위의 자료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맨 위에 이제 10% 자료까지만 나오지 그 이상의 자료는 안 나오고 재산은 더욱더 그게 없습니다. 최근에 2013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걸 처음으로 했으니까 소득에 관한 자료도 10% 이상의 자료는 없고 재산에 관한 자료는 거의 없다. 근데 피케티가 이제 한 거는 뭐냐면은 세무조사를 하잖아요. 우리 5월에 환급 뭐 여기서 하실 거예요. 네. 아마 세무사나 누구 동을 하실 텐데 그러면 자기가 세금을 많이 안 물기 위해서 확실하게 다 이제 쓰잖아요. 근데 엉터리로 기입하면 나중에 또 세금을 더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왜 상위 소득자의 재산과 소득에 관한 게 다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재산세는 지금 안 부과하니까 소득세만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을 PKT가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센서스 조사는 불평등을 과소평가해요. 왜냐하면 상위가 다 빠져버리고 사람들은 센서스 할 땐 자기 특히 부자들은 자기 거를 낮게 쓰거든요. 그러나 세금 조사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세금 조사와 센서스 조사를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세금에 관한 거를 지금 소득세를 받으신 건데 통합소득세 받으신 건데 재산에 대한 세금 자료는 좀 전혀 국세청이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있어야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을 알 수 있고 피케티의 전략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현재 부가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만 알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레미제라블의 시대에 지금 돼 있고 그러면 아이들은 불행해진다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0.1%의 세금이라도 물리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세금을 걷자는 얘기라기보단 사람들이 전부 신고하게 하자. 자기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정확히 신고하게 하자. 그러면 정확한 부의 불평등 상황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다. 전 세계적으로 세습자본주의가 되고 있고 아이들에게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그렇군요. 전략적으로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홍딜 님이 국세청 자료를 이제 받으셨다는 건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소득 100분위 또 소득 상위 10만 명의 과세 자료. 이제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불평등 문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피케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받은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소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란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대개 한 1,900만 명쯤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1,900만 명쯤 됐는데 이 1,900만 명을 일렬로 쭉 세운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쯤 벌까?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140만 원이 채 안 돼요. 중간층이. 그러니까 그 1,900만 명 중에 그러면 중간이면 900 몇만 명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950만 명이라고 그러면 950만 명이 한 달에 140만 원을 못 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14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이 둘이 벌어도 부부가 함께 벌어도 280만 원을 번다는 얘기인데 현재 이게 거의 4인 가족이 생활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일단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고요. 놀랍네요. 반면에 이제 그 상위 예를 들어서 100명, 뭐 10만 명 이런 사람들이 얼마냐 그러면 종합소득의 최상위 100명이 평균적으로 버는 게 230억이에요. 뭐 100명이니까 뭐 여기 뭐 이건희 회장들 뭐 이런 분들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벌겠죠. 월급을 받는 사람 중에서 많이 받는 사람 100명은 65억 정도를 받습니다. 이런 액수들이 사실은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대기업의 임원쯤 되면 연봉을 막 이제 50억, 60억씩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료들을 사실은 우리 최근에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열심히 그걸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시게 되면 우리 국민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요즘 이제 세월호 정국이라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를테면 이것이 한 경제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월호가 무너진 것처럼. 근데 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한쪽으로 지금 배가 쏠려 있으니까 부자들만 잘 사니까 배가 중심을 못 잡고 쓰러져가고 있는 형국이 상위 1% 보니까 연소득 2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면은 사실은 인구 비례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도
2억 5천이 잡히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종합소득 신고를 해도요. 세금이 없어요, 그냥. 없거나 환급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평등은 진짜 심각한 거죠. 이 피케티가 이제 선진국에서 한 건데, 피케티는 1%, 0.1%를, 그러니까 상위 10%, 그리고 40%를 중산층이라고 그래요. 위에서부터 10%를 고소득층, 40%를 중산층이라고 하고, 하위 50%를 이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몇 %나 될까요? 전체 저소득층이 100이라고 재산이 100이라고 하면 하위 50%는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재산을? 전체 100 중에. 그러게요.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뭐 평균 지금 140 정도. 그건 소득이고. 재산 글쎄. 5%입니다. 오? 그러니까 하위 50%. 우리나라,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인구의 반이 갖고 있는 게 전체 재산의 5%만 갖고 있는 거죠. 상위 1%는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맨 상위 1%는 전체 재산에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한 60? 70%. 70. 근데 우리나라 자료는 최근에 센서스 자료에서 나온 게 45%로 나왔으니까 상위 10%가 상위 10%가 70%예요. 상위 10%가 45%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센서스 자료예요. 최근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피케티가 논쟁을 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조사를 해보니까 영국이 10%가 43%만 갖고 있다. 피케티 자료 엉터리다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피케티가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금 자료를 봤더니 71%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우리나 거의 비슷한 숫자가 센스 자료에 나온 거예요. 40%로. 그럼 우리나라도 세금 자료로 조사하면 70%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자료가 없어서 지금 못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경제 뉴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건강보험료를 재산 기준이 아니라 소득 기준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0%가 5%밖에 안 갖고 있는 그 재산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위에 엄청난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셨는데 그거보다는 불평등도가 좀 덜한 소득 기준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자들은 덜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더 낼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것을 정확하게 나중에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면 불평등이 심한 재산 기준보다 불평등이 덜 심한 소득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건 틀림없이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현 정부가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의 그 의미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 해야 되는 거죠. 막 그거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돼요. 건강보험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정부가 왜 안 되냐 그러면 재산세 자료를 내놔라. 그래서 그 재산세 자료 가지고 우리나라 재산의 분포를 보면은 지금 뭐 정치인이니까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야 돼. 100% 이 부자들이 돈 덜 내게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그 중산층이나 아래쪽 사람들이 훨씬 많이 부담하게 이제 바뀌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부모가 한 100억쯤 재산을 몰려줘가지고서 그냥 부동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 조금씩 팔아서 사는 사람은 보험료를 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놓으면 이자 소득세 드니까 그거는 돈을 내는데 땅을 100억 원을 갖고 있어도 이 사람은 소득이 없으니까 꽁원이에요, 꽁원. 그렇게 가자는 거죠, 좀. 그래. 그런데 그 건강보험료 소득 문제는 좀 그 부분은 좀 있어요. 뭐냐면 은퇴를 했는데 이분들이 재산은 있는데 소득이 없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건강보험료 내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민원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재산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아까 이제 홍뜰님이나 뭐 정뜰님 이야기한 그런 문제들이 또 생깁니다, 당연히. 생기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배경이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자꾸 제 자랑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돈 내고 하세요. 아니 정치인 되더니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소득세, 주택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거론한 게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거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기재부 장관한테 저기 보니까 주택을 우리나라 서울시에 50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분들이 임대소득세를 내고 있는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면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지금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자료를 갖고 있느냐, 누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없답니다. 그러면은 당신들은 지금 세법상에서
집을 50채 갖고 있는 사람은 혹은 뭐 이제 몇 억짜리 그렇게 임대소득을 올리는 분한테 세금을 받기로 돼 있는데 이 세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전혀 정부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당신들 직무유기다. 그랬더니 경실련에서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직무유기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올리는 소득은 전혀 파악조차도 못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작년에 알린 거죠. 그래서 불이 나게 임대소득세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이미 있는 법에 의해서 세금을 물릴 수 있는데 그건 안 하더니 갑자기 무슨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지금 완화하려고 그러잖아요. 있는 법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렇게 재산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끊임없이 소득을 감춰주려고 하고 끊임없이 세금을 깎아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불평등에 관한 자료들을 노출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제가 조금만 그래요. 보충 설명해드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임대소득에 세금 물릴까 안을 정부가 마련을 했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다가 올 초에 박근혜 정부에서 3개년 계획 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청와대 줄 게 없으니까 그걸 들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홍정학 의원이 얘기한 다음에 묵혀있던 그 개편안이 확 들어가면서 마치 새롭게 하는 것처럼. 공무원들 자기들은 이제 뭔지도 모르고 이제 이거 하자 괜찮다라고 해서 넣었는데 시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 출발점이 홍띠리였던 거는 맞아요. 네, 그래요. 딱곱살 호미 8회 21세기 자본론과 불평등의 경제학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잠시 후에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Yeah. 명함 내밀만한 일자리 따기 마치 구름낀 하늘에서 별자리 찾기 중국산 찐살 먹고 망가진 장기 올라간 기름값만큼 무거워진 차키 왜 1년 365일을 땀 흘려 노력해도 불행해지는 거지 내 삶은 러닝머신 죽어라 달려봐도 왜 늘 제자리인 거지 속고만 살았던 우리 눈높이가 만든 모피아들의 유토피아 삐뚤어진 글씨만 찍는 윤전기가 던진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가 바로 우리 늘 낚이지 그러니까 한 바퀴지 문제는 경제의 자리에서 밝히지 여왕벌 누나와 선오용띠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나는 꼽살이다 정신은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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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은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속지마 오늘 나는 꼽살이다 호미 8회는 요즘 경제학계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21세기 자본론과 불평등의 경제학에 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시각을 좀 넓게 잡아봅시다. 정딜님. 네. 글로벌 경제로 본다면 불평등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처럼 조금 더 가면 전쟁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19세기 말에 가정 불평등이 심했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게 두 번의 세계 대전과 그다음에 이 세계 대공황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상당히 평등해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대공황 때는 누진 소득세가 97%까지 갔거든요. 100원 벌면 97원을 세금으로 내는 때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평등해졌다. 그때가 제일 좋은 때였어요. 1945년 이후에서 한 75년 때까지 그러니까 흔히 영광의 30년대라고도 하고 라인의 기적 뭐 이런 때가 세계 경제로는 제일 좋은 때였고 경제 성장률도 높았고 평등했던 때였어요. 그러나 80년대가 되면서 다시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기 시작하죠. 이게 신자유주의하고 이제 일치하는 그런 정책적으로 세계가 변하면서 벌어지기 시작해서 그것이 다시 이제 이 19세기 말 상황까지 이제 도달했으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가 합의를 통해서 이 부의 불평등을 줄이지 못하면 전쟁이든 아니면은 대공황이든 이런 게 오지 않고서는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피케티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피케티가 얘기하는 자본은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얻는 소득이 있을 거고 일해서 얻는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한국은행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재산으로서 얻는 수익률, 그러니까 뭐 토지든
주식이든 뭐 돈을 금융으로 갖고 있든 수익률은 일정했다는 거예요. 4 내지 5%로 일정한데 만일에 경제 성장률이 이거보다 떨어지게 되면 일에서 얻는 소득이 재산으로 얻는 소득보다 적어지죠. 그렇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3%면은 그거는 일에서 얻는 소득이 가져가는 게 3% 이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재산으로 얻는 소득은 언제나 일정하게 4 내지 5%라면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불평등은 더욱 심해진다는 건데 지금 경제 성장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더구나 이제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구 증가율이 떨어진다고요. 그럼 더 떨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더 불평등이 심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자본주의라는 게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좀 그 밑에 이렇게 깔리면서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다 같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산다? 또는 못 먹고 못 산다? 이거는 사회주의 아니에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미국에서 공부해 오신 분들이 배운 얘기죠.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주류경제학이 그래요. 주류경제학. 그러니까 주류경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소득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생산에 사회에 기여한 바대로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계산을 못하니까. 근데 만일에 재산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또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을 받으면 그것도 기여한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재산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없어질 거다. 그럼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예, 좀 벌어져야 된다. 이게 너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인데 이게 이제 기본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을 때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건 45년에서 75년인데 그때 가장 평등했을 때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60년에서 70년대, 80년대까지. 근데 우리나라야말로 60년대 초에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예 지주계급이 없어져 버렸어요. 유럽은 자본주의가 되면서도 지주계급이 계속 살아남았고 미국은 지주계급이 없었으니까 처음에 신대륙을 개척했으니까 미국이 더 평등했던 나라고 성장률이 높았던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농지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지가증권이라는 걸 줬어요. 그러니까 1,000원에 사들이는데 지가증권. 1,000원에 사드리는데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매년 100원씩 줄게 그러고 매년 100원씩 준다는 지가증권을 줬는데 6.25가 일어나면서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가증권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지주계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60년대가 우리나라 제일 평등했던 때예요. 가난했지만 굉장히 평등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애들만 교육 잘 시키고 내가 열심히만 일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그게 성장의 근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해지면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면 지금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미친 듯이 경쟁 교육 시키는 거 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안 시키게 되고 열심히 일해봐야 별 볼 일 없으면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고 뭘 하는 것보다는 그래 내가 먹을 만큼만 적당히 하고 살지 이렇게 되면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러면 진짜로 이제 부의 불평등은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회 불안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전쟁이 난다고 하시는데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난 겁니까? 제가 사랑과 전쟁은 네, 자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여러 가지 통계나 자료를 보면 모든 지표가 전쟁을 가리켜요. 지금 패권 국가도 없죠. 중국하고 패권 국가 2개가 됐잖아요. 헤게모니가 찢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거의 대공황 상황까지 들어가면 전 세계는 전쟁을 해결책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은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인류가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전쟁에 준하는 어떤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저는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나 사회적인 존경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평등하고 그러니까 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존경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평등해진 것이 어떤 터지는 어떤 징조 이런 것들로 보이거든요. 이제 문제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최경환 씨가 경제부총리가 되면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제가 조금 보태면요, 그 모든 자본주의 정부에서 다 불평등이 확대되는 건 아니다는 거고요. 일단 당장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만 비교를 해봐도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저희가 이제 소득 불평등 자료가 없어서 실질 임금 자료로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실질 임금이 0.2% 올랐습니다. 매년. 그러면 이건 사실상 거의 오르지 않은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부에서 자꾸 경제 성장률을 얘기하는데 이명박 정부 5년간 경제 성장률 평균이 2.9%입니다. 근데 실질 임금이 0.2%밖에 안 됐으니까 그건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간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가져간 거고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를 보게 되면 평균 성장률이 4.3%였는데 실질 임금은 3.6%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좀 바뀔 수가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크게 보더라도 아까 이제 정필님이 얘기하신 1940년서부터 1975년, 뭐 80년까지 이때 기간을 대압착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때가 바로 진보주의 정책, 경제 정책을 취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하는데요. 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줄푸세 정책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줄푸세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잘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줄푸세 정책의 원조가 어디에 있냐면 1920년대 미국에서 그 원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그 다음에 규제는 완화하고 규제 완화하는 것도 재벌 규제 완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치를 세운다고 하는데 이 법치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이 노동조합을 얽매이겠다는 법치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이 얘기하면 그냥 경찰이 수천 명이 달려들어서 뭐 이렇게 집회하면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줄푸세 정책인데요. 이 줄푸세 정책이 미국의 1920년에 이 정책을 취하다가 대공황이 온 거고요. 지금 1980년 이전까지 그 소득 불평등이 그래도 나름대로 유지해 오다가 이것이 급작스럽게 악화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줄푸세 정책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지금 엄청나게 줄푸세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줄푸세 정책의 결과가 바로 소득 불평등을 가져오는 거고요.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이 이 한 나라의 이를테면 중심을 잡아주는 건데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세월호 사태도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 정부가 무력화되게 돼요. 정부가 뭘 가서 규제하려고 그러면 야 지금 대통령이 규제 완화하는데 너네 지금 뭐냐. 그리고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재벌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규제 당국이 자꾸 이 관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해봐야 자기는 자꾸 먼 자리로 빨리 잘려나가고 반면에 이 재벌들하고 잘 친하게 지내서 밥값 얻어먹고 그 다음에 잘 지내면 자기는 승진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 완화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런 대참사, 경제 위기가 벌어지게 돼 있고 따라서 미국에서도 2008년도에 경제 위기가 왔고 제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지금 세월호 사태가 끝일 것이냐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홍딜님 저 김종인 씨 나왔을 때 좀 그렇게 말을 잘하지. 오늘 아주 깔때기에 방언까지 난 정봉주 의원 온 줄 알았어요. 지금 의원 아니지? 네, 안녕하세요. 저 정준이에요. 정몽준 씨는 왜 나와요? 정봉주 의원 얘기 부른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근데 나 잠깐만 나 홍딜님한테 한 가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 있는데 지금 그 이명박 정권하고 노무현 정부 때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뭐 급여가 이제 오른 퍼센테이지를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노무현 정부가 우리 박사들이 그때 얘기했어요. 우리 띨띨이들이 노무현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신자유주의나 아니면 친기업적이지 않았느냐. 친기업적이었었잖아요. 대기업들 도와주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미국 역사도 보더라도 진보 시대의 보수 대통령이 있고요. 보수 시대의 진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신자유 시대가 그렇게 되면서도 클린턴 대통령이 잠깐 이제 그 8년 동안 재임을 했었죠.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비슷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하고 마찬가지로 몇 가지 지표는 좋아지는데 몇 가지 지표는 악화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악화된 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나중까지 이제 부담을 주는 그런 면이 있죠. 이건 뭐 옆에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때 비서관이었어요. 네, 그러시구나. 네. 그때 국민경제비서관이었어요. 그러셨구나. 잘못한 건 저기다 물어보시면 직방이에요. 나빠졌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행한 사태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71년에 대통령이 됐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김대중 씨 전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나라 정치 지형상 외환이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되자마자 실천했어야 되는 건 뭐냐면 IMF 요구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IMF가 돈 빌려주면서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구조조정이라든가 또는 노동시장 유연화 이걸 받아야지 돈을 받아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있었고 그게 당시의 상황이었고 그거를 안에서 막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주로 했던 게 이제 부동산이 그때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종부세라든가 또는 조금 더 이제 복지를 늘리는 거를 했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성장률이 낮아지면 그때 5% 성장하고 그랬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뭐 나라 망쳐먹는 경포대라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착 공격을 받으면 이 재벌들한테 손을 벌리게 돼요. 투자 좀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재경부라는 원래 관료들이 대통령이 흔들리면 바로 이제 자기 원래 생각을 갖다가 이제 대통령한테 주입시키죠.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할 건 없는데 그 2년째 우리는 모두 다 잘렸어요. 이른바 개혁파라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2년 그러니까 대통령 시작하고 2년 이내 다 잘리고 그 자리를 전부 이제 재경부 관료들이 메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 그때 잘리셨구나 2년 뒤에. 그냥 잘린 정도가 아니고 재판 걸려가지고서 횡단도 무슨 뭐 사건에서 재판 오래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더 있었으면 제가 내부에서 합리화 피해 갖고 싸웠겠죠. 잘리고 재판 걸리고 정말 망했죠. 너무 반갑습니다. 저하고 좀 비슷한 KBS. 아니 왜 박수를 쳐주고 난리예요 이분들. 예, 정태인 선생님께서 꼭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그 김진표 전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민주당이라 이렇게 하도 헷갈려서 이름이 새정치연합. 그래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많은 부분은 노 대통령이 사랑했던 관료들이 전부 새누리당 한나라당으로 갔거든요. 근데 왜 그쪽으로 가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신기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라도 출신이거나 전라도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관료 출신이면서 민주당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많이 미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홍길이 이제 민주당의 전문가인데 그런 전문가 들어가지 않는 한 경제관료 출신들이 민주당에서는 경제 전문가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은 시장 만능론자예요. 시장에 풀면 규제가 아까 줄부세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머릿속에 진짜로 줄부세가 들어가 있어요. 다만 지도자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면 복지를 좀 늘려서 그걸 좀 완화해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전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아까운 건 만일에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지사 후보가 됐다면 아마 지사도 됐을 것이고 좀 더 희망적이었을 것 같은데 뭐 당이 그렇게 선택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변호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구 변호를요? 이제 요번에 지금 말씀하신 경제관료 두 분이 당을 떠났거든요. 떠난 건 아니고 요번에 이제 떨어져서 국회의원에서 이제 의원직을 그만두셨죠. 김진표 전 장관하고 이용섭 전 장관. 근데 사실은 이 두 분이 당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그렇거니와 우리 당의 보수적인 한쪽을 이제 보수 쪽을 하나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이분들이 우리 당에서는 밖에서는 이제 예전에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활동 때문에 정책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당내에서 이분들이 저희가 주장하는 그런 개혁적인 정책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쫓아올 그 의지가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김진표 후보께서 경기도지사가 됐다면 저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에는 제가 표현하기에는 성장률 한상이라는 게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장하면 그게 지상 목표이고 그러면 모두가 잘 살게 된다라는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일정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고속 성장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들 대체로 살림살이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그러니까 예전의 경험들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다 보니까 좀 그런 화상에 많이 젖어 있는데 아까 이제 두 분도 말씀하셨고 저도 뭐 이제 그 연구소 보고서 작성하면서 이 소득 불균등에 관해서 한번 좀 들여다봤는데 외환위기 이후로는 특히 이 소득 불평등이 극심해지거든요. 자,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경제 성장률 뭐 지금도 한 3% 성장한다고 그러지만 이 3% 성장하는 것도 그 과실이 상위 한 1%, 10%가 다 먹어치우지 하위 90%한테는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장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성장의 과실이 전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정하게 뭐 이
불평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노력, 능력 또는 뭐 사회적 기여 이런 데 대해서 일정하게 보상해주는 시스템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상위 1%, 0.1%라고 하는 최고 갑부들 이런 사람들이 돈 버는 방식은요. 사회적 노력, 기여하고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이 다 금융업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혜택을 베풀었나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2008년 경제 위기를 일으킨 주범들이었고 그렇게 해서 미국발 거품이 이제 와장창 깨지면서 전 세계가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 엄청난 상여금 받아갔거든요. 인센티브 받아갔고. 그래서 지금 이제 피케티가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세습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우리가 능력, 노력, 뭐 사회적 기여에 따라서 소득이 분배된다, 뭐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건 환상이고요. 실제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대한 자산가들이 대를 이어서 이 자산들을 물림하면서 세습하는, 상속하는 그 자본주의가 이제 탄생한다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 재벌 대기업들이 몇 대 전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은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경제개발 계획 시대 때부터 세습 자본주의의 천국입니다. 지금 당장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재용 그 다음에 이서현, 이부진 이 삼남매가 합쳐서 삼성 SDS, 삼성 에버랜드 상장 이걸로 그 6조 원을 그냥 벌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노력한 게 있나요? 능력을 보인 게 있나요?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하는 그런 물음을 우리는 이제 던져야 되는 거죠. 사회학 하나 친구한테 연구 결과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9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의 재벌들이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하는데요. 정치인들하고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90년대 중후반이 지나니까 한국 자본주의의 세습적 재편이 끝나가지고서 정략 결혼을 이제는 재벌들끼리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바뀔 수 없는 상태로 간 거죠. 그 뒤에 그걸 깨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은 이제 정치인하고는 결혼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여기 홍딜님 정치인 혹시 정략 결혼하셨는지? 재벌하고? 결혼한 다음에. 그때는 제가 결혼한 다음에 학교에 있었으니까. 국회의원이 되셨구나. 아니 먼저 했으면 좀 다를 텐데 국회의원 먼저 하고 결혼하셨으면 정략 결혼인데 아깝다. 근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정치인들하고요, 새누리당 정치인들하고 좀 달라요. 근데 그 차이를 밖에서 잘 모르셔서 이제 좀 걱정이. 뭐 달라요? 거기서 거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 일단 땀 흘린다. 아니 근데 적어도 새누리당에는 홍종학 의원님 같은 분이 없어요. 네. 아니 지금 보시면 새누리당에서 계속 지금 정치인들이 돈 받고 이런 잡음들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잡음이 난다고 하는 것은 저건 굉장히 많이 일상화돼 있다고 하는 얘기고요. 지금 국무총리를 저렇게 이상한 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기 국무총리의 일단 후보자가 대상자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저쪽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재벌들과 이렇게 유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재산 관계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그 전체 대상자 중에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한 50% 이내로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떼어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이렇게 과거에 무슨 범죄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떼어내고, 이러면은 셋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그 대상자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던 저런 분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반면에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정치인들에 대해서 조금 선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돈 많은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우리 새정치연합의 초선 의원들 정말 돈 없어서 활동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국민들이 좀 지지를 해주셔야지. 그런 돈 없는 거 진짜요. 밥도 한 번 안 사더라고요. 차라리 교수할 땐 사줬어요 가끔. 근데 야당으로
정치인으로서 야성 같은 것을 잃은 게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착한 야당? 네,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이 없고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내부의 반론이 있습니다. 똑같이 내부에서 우리 야당이 너무 이렇게 지금 순치된 거 아니냐 이래서 좀 더 세게 하자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 양쪽의 의견이 있어서 이제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아마 뭐 중간에 가다가 야당이 너무 좀 이게 지금 이번에도 사실은 그런 지지도가 낮아져 가지고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둘 다 하면 되지. 그렇지. 세게보다는 좀 예리하게 이렇게. 한민지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녀도 정책 다 만들어요.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둘 안 하는 거지. 어떻게 빨리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둘 다 어떻게 해라고요? 아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싸우러 돌아다녀도 한민지 분석도 하고 정책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어요. 뭐 그래요. 안 하는 거지 싸우는 거는. 그 홍길님 자랑하는 아니 그러니까 홍길님이 자랑하는 하우스 맥주 그거 마시면서 야당에서 좀 심각하게 토론 좀 해봐. 예? 예, 그래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근데 내부에서도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국민들께서 지금 이런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란 게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130명이 뜻을 모아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용띠라, 또 우리 작가가 그러는데 너 방송 중에 트윗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 1분 전에 트윗에 올라왔다는데 글이? 아, 예. 방송에 집중해. 너무 어려운 얘기들 하시니까 똥 얘기하고 뭐 이런 걸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어.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잠시 딴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21세기 자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정딜님, 거기에서 제시한 대안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대안을 얘기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21세기 자본을 읽으면 사실 좀 암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등해지면 전쟁이나 아니면 대공황밖에 해결책이 없느냐라는 건데, 그렇게 안 되는 유일한 방법은 평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합의를 통해서 재분배를 하는 건데 그건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케티가 제안하는 거는 글로벌 자산세라는 걸 제안을 합니다. 1%의 글로벌 자산세. 왜냐하면 한 나라만 부에다가 자산세를 때리면은 도망가죠. 딴 나라, 세금 없는 나라로. 그 왜 프랑스 그 유명한 그 영화 배우 그랬었어요. 바르디온가 뭔가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전 세계가 때리면 0.1%로 때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를 하면은 실상이 드러나고 그러면 시민들이, 전 세계 시민들이 이걸 교정하자고 얘기할 것이다. 이런 어떤 전략과 또 하나는 이제 소득세를 80%까지 올리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현재 상황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 자산세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저희 그 종부세가 바로 자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거죠. 지금 PKT가 자산세라고 한 건 금융이든 부동산이든 아니면 이 기계 설비를 갖고 있든 전부 한꺼번에 때리자, 하나로 만들어 때리자라는 건데, 그 자산이 평등해지지 않는 한 소득만 평등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피케티 얘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이상적이다. 스스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종부세가 1%만 해당하는 세금이었어요. 그것도 9억 이상 이제 되는 사람들 때리는 건데, 근데 그때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전부 반대했거든요. 수도권 땅값 집값 떨어진다고 전부 반대를 했었던 건데. 민주당 그게 문제예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무상급식도 민주당 처음 다 반대했어요. 지금 민주당을 비난하려고. 맹비난을 해야 돼. 맹비난. 우리 홍딜님께서.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 출마한 거 아니었어요? 민주통합당에서 출마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충을 하고 싶다면은 일단 시장에서 소득이 결정된 다음에 재분배를 하자는 얘기죠. 세금을 때려서. 근데 시장 자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이 너무 낮아버리면 나중에
이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그게 얼마 안 될 수가 있고 또 세금을 때리는 것보다 원래 임금이 높아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임금이 높아지게 하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그건 뭐냐면 노조가 강해지든가 최저임금을 올리든가 또는 최근에 이제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최고임금을 만들든가 사실은 지가 얼마나 기여했다고 60억 막 이렇게 받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사실은 스위스 그거 갖고 국민투표까지 했습니다. 졌습니다만. 아, 졌죠.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서부터 불평등이 심해지지 않게 하고 또 일단 불평등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세금을 통해서 그걸 갖다 하자. 제일 중요한 건 시민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를 시정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전쟁이나 그 굉장한 그 공황 같은 이런 큰 사태가 벌어지면 더욱더 불행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이제 다치고 뭐 세월호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부유세 얘기도 이제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부자들한테 그 세금을 매기거나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좀 짐을 지으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배우가 세금이 없는 나라로 나는 떠나겠다. 그리고 뭐 조세 피난처라는 거에다 또 뭐 자기 돈 갖다가 딱 피난시켜 놓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한국의 경우에 그런 그래서 이제 얘기 피케티가 있었잖아요. 네. 글로벌로 한꺼번에 때리자는 건데 저는 너무 갖고 가면 갔으면 좋겠어요. 안 돌아온다는 조건하에. 그래요? 땅을 갖고 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집도 못 갖고 가죠. 돈 갖고 가잖아요. 우리나라 돈 많아요. 지나치게 많아요. 지금 현금이. 쓸데없이 많이 갖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갖고 떠나는 건 좀 그렇게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금은 다 내고 가라. 가서 다시 돌아오지 마라. 이러면 저는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띠리는 어떻게 생각해? 한국에서도 이게 통할까? 저는 피케티식이? 아니 실제로 도망갈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천국이거든. 재산세를 일정하게 부과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각국의 엘리트가 있잖아요. 미국이 우리가 부패한 자본주의를 얘기했어도 미국의 1%는 자기들이 세금을 내겠다고 오히려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뭐 워런 버핏 같은.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1% 중에서 내가 먼저 낼 테니까 우리가 이걸 하자는 사람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창기 같은 애들이 총리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 1%인데 내가 먼저 낼 테니까 부자 친구들아 같이 내자라고 그렇게 하면 갈 수 있죠. 저기 외국에 미국에서 왜 부자들이 왜 우리 세금 더 내겠다. 그 버핏세니 뭐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또 항의하고 막 그런 적 있었잖아. 더 거더라.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우리 홍띨님 국회의원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우리 국민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저희 선뜰님이 이제 얘기한 거에 제가 조금 보태면요. 종부세를 없애는데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셨어요. 근데 자기하고 관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십억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 뭐 1년에 100만 원 뭐 이렇게 내는데 100만 원 뭐 200만 원 내는데 그거를 많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특히 이분들이 최근 몇 년간 이제 집값이 올라서 이익을 얻은 걸 보면 역시 수억 뭐 이렇게 이득을 얻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 그 정도 내는 걸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걸 가지고 그게 뭐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가 이제 그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들이 이 임대해서 집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 달 임대료가 막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요. 강남 그 신문에 이렇게 쭉 나요. 그 아이돌이 뭐 이렇게 되면 그 아이돌 뭐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강남에 얻어주는 거거든요. 그 이제 기획사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걷느냐? 이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혀 못 한다는 거죠. 이 결과가 무엇이냐? 작년도에 근로소득세가 제가 세법을 거기 바꾸는데 거기 소위에 들어가 있는데 근로소득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공제하던 걸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한 300만 명 이상이 세금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신문기자들이 다 자기가 해당이 되는데도 이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300만 명, 400만 명이 자기 세금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얼마나 불평등한지 드러내야 한다. 드러내고 지금 이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근로소득자들, 봉급쟁이들, 투명 봉급쟁이들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버는 이 사람들한테 지금 세금을 걷기 위해서 특히 자영업자들 뭐 이렇게 세금 거두려고 온갖 혈안이 돼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지금 세무조사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다 자꾸 세금을 부과하고 반면에 저분들은 떠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데 세금 조금 올리려고 그러면 재벌들은 지금 국회 담당관이라는 게 있어요. 국회 담당관이 그냥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국회의원들 매일 만나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국회 담당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담당관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돈 많은 부자들을 자기네들이 또 이 장관들이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고 집이 몇 채 있는 거를 대변을 하는데 이분들은 거기에서 세금 올리려고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우리가 갈 길이 굉장히 멀다는 얘기고요. 어려운 사람들은 대변인은커녕 소변인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이런 웃기는 얘기인 건데. 마이크 대고 얘기해. 뭐라고? 아유, 소변이 나니까 그게 확 뜨이네. 또 좀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알았어.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안희정 충남지사가 있어요. 네. 이분이 엄청난 일을 사실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충남에서는 지금 모든 예산이 컴퓨터에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찾아보니까 뭐 16,000원 뭐 이렇게 쓴 거, 소방서에서 16,000원 무슨 한 개 컴퓨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잘들 모르세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그렇게 한 번씩들 충남의 도지사, 충남에 사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 자기 군과 도에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지금 획기적입니다. 충남의 한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목록입니다. 6월 상하수도 요금 9,360원. 그게 며칠 날 낸 거예요? 예? 날짜가 나와 2014년 6월 12일로 나왔습니다. 12일 날 딱 나와. 며칠 전이네. 게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며칠 전이네. 예, 그리고 정수기 사용료 납부 6월분 39,000원. 사무실 위성방송 수신료 납부 19,790원. 군정발전 유공 표창자 축하 꽃다발 구입 3만 원. 그리고 5월에인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지급 1,600원. 이 1,600원의 강사료를 받는 강사는 누구인가? 주민자치.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공무원인 것 같아요. 저 아나운서들도 예능 프로 하면은 뭐 몇천 원 받잖아요. 받고 뭐 이런 6,000원 받고 뭐 이런. 저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정부가 돈을 허투루 안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재부가 절대 이런 걸 지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서셔서 충남이 된다. 얼마 돈도 많이 안 들었어요. 30억밖에 안 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불과 30억 들여가지고 그렇게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한다면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제 생각에 그렇게 돈 많이 안 들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시면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근로소득자하고 그다음에 이런 불로소득자하고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시게 되면 저는 지금 얘기하신 이런 불평등을 바꾸게 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옷띠리는 어떻게 봐? 아니 그 전에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종부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종부세는 어쨌거나 우리가 재산 가치가 제대로 이 파악이 돼야 제대로 사실 매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재산세의 가치를 매기는 재산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그러니까 재산세를 매기는 그 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 집 그건 누가 생각해도 몇백억 정도 될 텐데 그게 실제로는 공시주택 가격이라고 잡히는 거 보면 실제 시세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공시는 그렇지 모든 집이. 근데 그게 가표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가세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 시세의 한 80% 정도가 이제 가세 표준으로 잡히는데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마건이 갖고 있는 이렇게 기업용 부동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실제 가세 표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낮춘 상태에서 왜 낮추게 잡지? 그런 것들은? 제대로 파악을 안 하는 거죠. 세금을 사실은 거기에서 왕창 부담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파악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이유가 없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안 하는 거다. 이거 아프게 들으셔야 됩니다. 안 하는 거다. 예. 우리 정딜님 마이크 좀 대시고 참여정부 때 하셨다고요? 예. 종부세를 부과하려면 이제 해야 되는데 현직이 너무 낮으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반영을 했더니 갑자기 너무 세수가 늘어나고 커져. 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노무현 정부 때 공동주택 쪽은 그렇게 이제 했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쪽은 가표가 이제 현실화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물론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다 이제 뭐 잘 사는 사람들만 사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이제 부자들이 사는 이제 고급주택 이런 것들은 거래가 자주 안 일어나니까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힘들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핑계를 대면서 확실한 거는 기술적인 문제는 없어요. 하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분쟁이 일어나겠지만 문제는 아까 제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하위 50%가 재산의 몇 %나 갖고 있을까 했을 때 5%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설문조사에서 나온 건 한 7%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하위 50%가. 근데 전 이거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5월 15일 날 발표한 우리나라 대차대조표 처음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의 재산의 90%가 부동산이에요. 보통은 미국이 50%고 프랑스가 한 70%가 부동산이에요. 근데 우리는 90%예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절망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물려주지 않는 한. 또 하나는 이제 학력이라는 자산, 교육이라고 하는 자산도 아무리 노력해도 교육 자산, 여기 다 스카일 텐데 이에 얻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애들이 노력해서 웬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절망을 하게 하는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부동산 값 떨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부동산이 금융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기로 가니까 서서히 떨어지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 떨어뜨리려고 지금 하는 거죠. 서서히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종부세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최경환 경제부 총리가 전 문창극 총리보다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창극이 뭐 총리하면서 뭐 얼마나 잘못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할 텐데 최경환은 지금 LTV를 손댄다는 LTV가 뭐냐면 loan to value예요. 그러니까 집값에 대해서 얼마나 대출해 줄 수 있느냐. DTI라는 건 뭐냐면은 debt to income입니다.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빚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이걸 왜 제가 잘하냐면 제가 비서관일 때 도입했기 때문에 그거를 묶어놨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간다 싶으면은 보통 사람 집 사고 싶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난 더 집을 못 사니까 빚을 내서는 집 사고 싶을 때 은행이 빌려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LTV라는 게 집값의 50% 이상은 안 빌려준다. 그러면 자기가 40%밖에 안 갖고 있으면 못 사잖아요. 근데 그걸 늘려주게 되면 바로 이제 미국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빚을 더 많이 주겠다. 100% 빌려가지고 집 사게 되면 진짜 집값 왕창 뛰게 하는 거죠. 지금 집값 올리는 게 이 정부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이명박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그중에 가장 그걸 가로막고 있던 게 사실 LTV입니다. 은행이 함부로 빌려주지 못하게 하고 물론 정말 우리 일반 국민들이 또다시 집값 신화에 빠질까 아닐까 그거는 좀 여지가 있지만 LTV를 풀어놓는 거는 그럴 기미가 조금만 보이면 너도 나도 돈 빌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집값이 벙 뛰는 이런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엔 떨어지는 겁니다. 꽝 떨어지면 이제 정말로 위기가 오는 건데. 정말 거품인 거죠. 큰일이죠. 그래서 그걸 서서히 떨어뜨리는 방법이 아까 제가 전쟁이나 대공황을 겪지 않고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방법은 세금이나 또는 최저임금을 올려서 서서히 그게 떨어지는 거에 시민들이 합의를 하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뭐냐면 그걸 하려면 통계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좀 전에 우리 홍길님이 저기가 세금 부과하는데도 왜 이 아무런 의사를 얘기하지 않아도 모르니까 그래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자산이 90%가 부동산인데 우리나라 집 가진 사람이 50%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게 하위 50%잖아요. 그럼 당연히 없다는 거예요, 자산이. 금융자산은 빚이 더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1%가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금에 모두 찬성할 수 있지만 근데 과거에 종부세 1%일 때는 사람들이 괜히 자기 집도 없는 사람들도
자기가 집까지 뭐 세금 내야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거기다 막 이 폭탄 세금 폭탄이 가지면 되니까 세금 혹시 낼까봐. 예, 근데 거의 안 걸립니다. 90%는 걸릴 수가 없어요. 집값 자체가. 보수 언론은 그 왜곡이죠. 그러니까 다 종부세 내야 되는 줄 알고 월세 사는 분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실은 LTV 푸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시민들이 그럼 우리 그거 갖고 세금 갖고 논쟁이 붙으면 세금이건 뭐건 지금 소득이 어떻게 되고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자. 공개해라. 자료를 공개하면 학자들이 붙어서 금방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놓고 내가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누가 세금을 많이 내는지 또 그만큼 세금을 내는 게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전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이번 새 경제팀을 두고 위스콘신 학파 가 경제 라인을 잡았다. 그거 뭐예요? 위스콘신 학파. 발음도 그러니까 좀 미국에 얘기하는 것 중에 짠물 경제학이라는 게 있고 민물 경제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짠물 경제학이 어디냐면은 하버드, MIT 이쪽 바닷가에 있는 또는 이쪽에 LA, 짠물이구나. 버클리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에요. 민물 경제학에는 5대5 부근에 있는 학교들, 시카고 대학교, 위스콘신 대학교 이런 데가 굉장히 보수적인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짠물 대 민물 이런 얘기 하는데 위스콘신 대학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보수적인 경제학을 미국 전체가 보수적인데 그 중에서도 보수적인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이 지금 경제 사령탑을 맡았다. 그 라인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위스콘신 사회학은 상당히 진보적인 데인데 경제학은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데이터를 봤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불평등도는 자본주의 국가 중에 제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게요. 출산율이 우리가 최저예요. 그리고 이런 일정 소득 국가 중에 최저인데 그래도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은 아기를 낳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이라면은 아기를 낳아서 그 자식이 세습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특히 비정규직 부모라면은 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지 않는 쪽을 선택한 거의 유일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적인 형태를 볼 때는 우리나라의 불평등도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엎어버려야 되는 거죠. 엎어버려야 된다. 안 엎으면 아기가 태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있는 거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미안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못할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는 지금 둘째를 가졌다는데 지금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서 둘째를 가진 거야? 상위 1%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평창동에 집이 있다고 은근 자랑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외국으로 조세피난처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지난번에 소득 신고한 거 들어보니까 1%는 아닌 것 같고 1%는 아직 아니에요. 한 10% 안에는 될 것 같더라고요. 훌륭한 학자예요. 네네. 88만 원 세대 그 짭짤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때? 우리나라에서 글 써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경제학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딱 하나. 유시민도 경제학은 아니거든요. 딱 한 명일 거예요. 우리 정태인 정띨님도 경제학 하지만 집에서 그렇게 안방마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못 벌어오냐고.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다 커서 이제 대학까지 다 졸업했기 때문에 전 사실은 웃딜 보면 좀 한심하긴 해요. 왜요? 이른데도 애가 대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도 우석훈이 계속 책을 잘 팔아먹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건 굉장히 갑자기 마무리가 우석훈 장래를 걱정해주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 괜찮아요. 저희 부인이 돈 잘 벌어요. 실제로 출산율이 바로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애 낳아서 나만큼도 못 살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차라리 낳지 말자 이렇게 되잖아요. 어제 제가 우리 딸들이랑 저녁 먹다가 환경 문제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못 바꾸면 너희들 애들은 정말 위험하다 그랬더니 똑같이 애 안 낳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살고 싶지 않은 세상, 내가 낳는 애는 이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게 하겠다. 이것도 제가 하위에 속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하위는 아닌데도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살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걸 우리들이 지금 못 바꾸면 진짜로 성장률, 인구 증가율 제로가 되면 성장률도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정치님이 집에서 너무 무서운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네, 근데 제가 얘기해봐야 우리 애들은 다 무시하니까. 그렇죠. 네, 경제적 능력도 없는 게 그런 얘기하는 거지. 아니 저 아빠와 같이 하는 경제학을 쓴다고 한 5년 전부터 그랬는데요. 5년? 딸이 있거든요. 8년.
아직도 안 썼어요. 네, 우리 딸 그 고등학교 때 쓴다 했는데 그 딸은 이미 다 졸업했습니다. 딸한테 경제 가르친다는 게 이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성장하면은 나도 잘 살게 되겠지. 특히나 한국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다들 좀 살게 됐으니까 열심히 경제 성장시키면은 더 잘 살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경제는 계속 성장하는데 왜 내 살림살이는 자꾸 나빠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그런데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관료들, 경제 문제를 다루는 정치인, 언론,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이 의문에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갑갑해하는 것 같고요. 21세기 자본론이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적으로 열풍을 몰고 오는 이유, 아직 책도 한국에 상륙하지 않았는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왜 경제는 성장하는데 내 살림살이는 오히려 나빠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가 아닐까 하는 게 누나의 생각이고요. 오늘 먼 데까지 와주신 우리 정태인 소장님 그리고 홍종학 의원님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불평등한 세상에 경고를 하는 의미를 담아서 크고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섞지 마!